7월 19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상기를 시켜보면 머리에 꽂히실 겁니다. 아니면 심장을 파고들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퍼펙트 스톰.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말하죠. 시스템 리스크, 금융 위기 다 비슷한 말입니다. 늘 위기는, 항상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옵니다. 기회와 위기는 공존하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요. 끊임없이 제가 일관되게 언급을 드렸으니까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공존해라. 차익 실현 현금화, 그리고 무척 싸질 때 다시 매집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계좌 잔고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귀인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귀인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사람 한 명을 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쭉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업비트 기준. 자, 이게 2018년도, 17년도겠죠? 가격이 2,700, 2,800까지 뜁니다. 그리고 300만원대까지 폭락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기준점에서 현금화를 일부 시킵니다. 그쵸? 그 현금화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이게 언제냐면요, 미국의 0.25% 금리 인상 4회 때입니다. 그때 증시와 코인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이때 비트코인 또한 박살났고요. 이더리움 완전히 가상자산이 박살나는 줄 알았죠. 30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바닥에서 잡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마음도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지가 돼요. 그쵸? 폭등이 나올 때 그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좀 길 때,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때 잡으면은 땡큐고, 여기서 이제 모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화 시키고 이 부분에서 계속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게 그냥 허언일까요? 귀인을 만났다고 하는 게 그냥 허언일까요? 아니겠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다시 한번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IMF 국제통화기금 2023년, 여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XRP를 국경 간 결제를 향상시키는 솔루션으로 포지셔닝한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XRP는 자산을 국경 간 지불로 향상시키기 위한 옵션으로 인식하는 문서를 발표한 IMF를 포함한 여러 주요 조직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XRP가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그 명성은 암호화폐 분야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막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IMF가 발표한 문서에는 XRP를 국경 간 지불을 향상시키는 옵션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나오고 있죠? 이미 설계는 끝나놨습니다. 대중에게 찔끔찔끔 보여주는 거죠. 대중이 이 뉴스를 볼, XRP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진짜 코인이 뭔지를 모르는,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겠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 CBDC입니다. 아시겠죠? 중앙은행이 코인을 발행한다. 그게 CBDC이다. XRP 레터 사설 원정을 통해서 발행이 되기도 하고 타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이 되기도 하지만 상호 운용성 플랫폼에 의해서 모든 것은 XRP, 브릿지로서 연결이 된다. 회계장부가 다 공유가 되게 된다. 다음번 통화 시스템은 원툴로 이어지게 된다. 2023년 3월에 IMF의 재무 고문인 토비아스 아다리안을 포함한 4명의 업계 전문가가 신뢰의 다리와 자금이라는 흐름의 제목의 IMF 핀테크 노트는 국경 간 지불이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솔루션을 강조합니다. 국경 간 지불의 문제.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24시간 가동도 안 되고 너무나 불편하죠. 4단계를 거치게 되고 돈도 이동하지 않고 메시지가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노스토로 계좌에 자금을 묶여야 되고 비용도 많이 손해고 묶이는 돈도 많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인터넷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구닥다리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거를 갈아엎는 거죠. 가능한 해결책은 뭐다? 바로 XRP이다. 국경 간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 보고서는 수압라인, 토큰화된 화폐 및 다국적 시장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려사항 중 하나는 XRP입니다. XRP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지불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 부분이 이룬 진전을 강조합니다. 논문은 리플은 XRP를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개인 고령 사용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세 가지 모델이 발생합니다. 개인 결제 자산 및 리플의 XRP와 같은 시장입니다. 또한 스텔라 파운데이션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도 언급되고 있다. 핵심의 XRP가 언급되고 있네요. 자, 그럼 그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이 보고서를 먼저 보기 전에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면요.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잠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2017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이죠. 전 IMF 총재, 이 시절에 IMF 총재의 핀테크에 관한 고위급 자문단 설립을 환영한다. 여기에 크리스다스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클의 최고 경자 제레미 알레이어, 비비베이의 금융 시스템 및 규제 수석 경제학자. 자, DTCC 여기 또 언급돼요. DTCC. 그리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 캐나다 은행 부총재. 그리고 다시 한번 2019년도이죠. IMF 고위자문단 핀테크 논의 심화위에서 싱가포르 회의에서 만나. 여기 리플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리플의 직원이 또 있어요. 그쵸? 여기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보이네요. 그럼 당연히 오늘 보고서에서 나왔던 핀테크에 관련한 IMF 핀테크 노트에는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준비가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는 확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서클의 최고 경영자 비비베이, 스페인 산탄데르와 스페인 넘버 2 금융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 국제금융시장 부차관보, 미국 재무부가 참여를 하고요. 크리스 라슨,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여기 중국인민은행 그 사람도 참여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 지급결제부 부국장, 캐나다은행 수석 부총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감지가 됩니다. 이 보고서예요. 신뢰의 다리와 자금 흐름, 개선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지불. 거기에 첫 번째가 뭐다? 당연히 XRP이겠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겠죠. 그리고 상호 운영성에 이어서 이 블록체인은 다 연결됩니다. 그게 프라이빗이건 또는 퍼블릭이건 간의 말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게 바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신뢰의 다리와 자금 흐름, 국경 간 개선을 위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결제. 자, 이 부분에서 여기에 목차를 보자고요. 감이 오실 거예요. 동과 신탁 네트워크, 국내 결제의 상호 운영성, 국경 간 결제의 상호 운영성. 자, 그리고 토큰화된 화폐로의 이동. 제가 끊임없이 언급죠. 토큰화된 화폐를 사용한 크로스컨트리 마켓플레이스. 토큰화된 이동 국내 거래 기본 빌딩하는데요. 다음 운명은 뭐다? 토큰화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여기에 가치가 입혀진다. 블록체인은 뭐다? 디지털 화폐 발행 인쇄 기기이다. 그게 바로 STO이고요. 사람들은 아직 그걸 인지를 못했을 뿐이죠.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은행의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는 신뢰 강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자, 그렇죠? 토큰화된 돈을 보유하고 거래하기 위한 신뢰 네트워크, 디지털 화폐를 위한 국경 간 시장, 분산 원장 기반, DLT 기반 디지털 코인의 상호 운영성 문제. 제가 분산 원장 DLT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 그 부분의 목차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 세 가지 모델이 발생합니다. 리플의 XRP와 같은 개인 결제 자산 및 시장, 스텔라 파운데이션 또는 디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오픈소스 시장,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트라이크와 같은 지원대진 암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및 결제 자산입니다. 여기에 귀에 꽂히게 언급을 드리면요. 토큰화된 화폐를 사용한 크로스컨트리 마켓플레이스 모델에 국경 간 지불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을 구축하여서 국경을 넘어 토큰화된 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상호 운영성, 외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는 상호 운영성과 FX, 그 부분은 이미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국경을 넘어 토큰화된 돈을 거래한다. 그게 뭐죠? XRP의 탄생 이유이죠. 거기 바로 리플과 XRP가 같은 개인 결제 자산 및 시장이 언급되죠. 스텔라, 공존합니다. 다만 저는 XRP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죠. 파괴력은 훨씬 셀 수 있다. 다만 공존하죠.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조금 이따 스텔라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은 세분화되어 있다. 도매형과 홀수형, 그리고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CBDC, NFT,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각각의 토큰화들. 스텔라는 소매형 CBDC,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제3세계 신흥국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명확한 역할이 나뉘게 된다는 것 뿐이죠. 여기에 심장은 XRP 레저, 거기에 XRP입니다. 기절할 준비를 하세요. XRP는 얼마나 높아질까요? 참고 하나뿐입니다. 여기 그냥 보시면 XRP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XRP가 별을 만질 수 있습니까? 자, 단기적으로 1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개월 동안에 1.11달러, 6개월 동안에 8.45달러, 1년 동안에는 71.45달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죠. 근데 한 번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달려나갈 확률이 높죠. 그쵸? 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에그라 크립토님인데요. 최고 분석가는 XRP 로켓이 27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를 언급해놨어요. 여기서 뛰면 에너지가 응축됐죠? 한번 뛰면 항상 언급드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대에 있다. 다만 이 급등 과정에서 무수히 흔들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요. 여기서는 27달러, 여기서는 1개월, 6개월, 1년 1달러, 8달러, 71.45달러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스텔라 기반 허니코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국가의 머니그램 위치에서 USDC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스텔라는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소매형 CBDC, 제3세계화 신흥을 기반으로 확장한다고 언급을 드렸죠. 스텔라가 제공하는 허니코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가나, 여기죠. 제3세계 및 신흥국, 영국 머니그램의 위치에서 USDC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하여서 스텔라에서 서클의 USDC 실제 적용을 확장합니다. 위치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공존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머니그램과 리플이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왜? 잠깐 확인하고 가시죠. 2021년 1월 13일입니다. 방글라데시 송금기업이죠. B캐시는 모바일 머니는 리플렛을 통해서 지갑 간 송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됩니다. 방글라데시 송금기업이에요. 방글라데시 최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B캐시에 리플렛이 얘가 연결되었다. B캐시는 지갑 간 거래를 포함해서 리플렛의 다양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머니그램, B캐시를 활용하여서 방글라데시로 지갑 결제가 가능하다. 2021년 11월 18일. 자, 간접적으로 물밑에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은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어 있죠. 그쵸? 방금 이 기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머니그램의 홈페이지, 여기에 머니그램과 스텔라는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지털 지갑 보유자는 머니그램 위치에서 현금으로 USDC를 사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은 연결이 다 되어 있다. 이들에게 우리는 그만 농락을 당하자. 뼈대를 읽을 수 있다면 본질을 볼 수 있다. 그럼 설계의 시작점에서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슈들을 좀 보고 가시죠.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 그룹의 창업주이죠. 미래에셋은 자, 지금 미래에셋을 떠났던 구재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회장. 이 사람이 제갈공명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지금 최연만 부회장님이 계시죠. 박현주, 최연만, 그리고 구재상. 그 중에 물론 세상은 박현주를 기억하고 있죠. 박현주의 승부수가 통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자, 그러면서 6년 전에 임원들, 위험 반대에도 강행했다. 박현주의 승부수 통했다.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금융의 미래를 봤죠. 1980년도에 금융의 미래를 봤습니다. 27의 나이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1986년도 동양증권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1986년부터 한신증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을 담당했고 이후 32세에 전국 최연소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증권사 지점 중 1위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였고 곧이어 임원으로 승진하며 셀러리맨으로서의 성공 가도로 달렸다. 그리고 1997년 회사를 나와서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과 국내 최초의 전문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 투자 자문을 설립하였다. 영맨이었어요. 증권사 영맨.
1%는 남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 행동하는 사고방식.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지점훈, 지점의 좌우명이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그냥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걸어가세요. 가격이 올라가건 가격이 떨어지건 미디어에서 이슈가 나오던 간에 우린 우리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도착할 때까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가다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착한다. 다른 회사로부터 고액 연봉과 승진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여러 번 받았으나 오래도록 간직한 꿈과 신념이 있어서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의 연봉이에요.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1985년부터 2023년도. 보시면 1990년도 IMF 외환위기와 함께 미래에셋이 창업하게 되죠. 그렇죠? 1980년도 이때 코스피 지수가 131이었었어요. 지금 3,300을 찍었죠? 그렇죠? 131부터 3,400을 국내 자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죠?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3대 트로이카라고 해요. 주식, 채권, 외환시장. 요 시장이 다 뚫리게 됩니다. 다 열리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가 외환위기라고 하나 IMF가 다 뚫어버렸죠. 저는 IMF를 한국판, 그냥 명동 사채라고 볼까. 전 세계판 명동 사채? 너무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때 한국이 다 뚫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드라마 기억나시죠? 드라마의 어떤 기업가 창업가의 회장이 그러시죠? 이제 돈놀이 해야 된다.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자본시장이 열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코스피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이 미래를 예측을 하고 확식을 했던 박현주 회장은 지금 대기업의 그룹 총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를 확신하느냐? 99%는 확신하더라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본인의 확고한 그런 미심이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 안에 들어가야 된다. 식어가는 킹달러, 수년간 약세 지속, 미국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사 입단 전망, 달러 인덱스 5일간 2%뚝 떨어졌다. 15개월 만에 100 밑으로 돌아. 달러 약세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반론도 있다. 요거는 그냥 버려버리시고요. 달러가 꺾여 나가고 있다. 큰 그림에서 달러는 끝나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달러가 끝이 나가고 있지. 다음번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지. 그게 이제 우리 눈앞으로 오고 있지. 그리고 엔화 가격입니다.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그렸어요. 그렇죠? 최근에 엄청난 약세 그리고 찔끔 튀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자료 하나를 봐도 저는 앞으로 CBDC의 세상과 다가올 블록체인의 세상과 코인의 세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금융시장을 잠깐 이해하고 갈까요? 왜? 이 시스템을 또한 이해한다면 이래서 코인이 만들어졌구나. 이래서 CBDC가 나왔구나. 올 수밖에 없구나. 엔화는 뭐죠? 국제결제통화의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이죠. 달러, 유로, 엔, 위안화, 파운드, 엔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5대 기축통화이죠. 이 중에 엔화인데요. 엔화의 통화정책을 잠깐만 이해해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요.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10. 이게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금리를 매긴다는 건 은행에 돈을 보관할 때 보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민간 상업은행들에게 중앙은행에 예치할 때 여기다가 기준금리에다가 0.10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돈 맡기면 니네 수수료 낸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대출시켜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CBDC 세상에 도래하면 어떻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소매형과 도매형이 있죠. 우리는 소매형을 사용하게 되죠.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하게 돼서 이 소매형에다가 마이너스를 때려버리면 즉각적으로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죠. 소비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냥 이거는 명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책이 직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걸 언급드리는 거고요. 더불어 일본의 통화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쉽습니다. 잠깐만 이해하고 가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바로 BOJ, 니킹이라고 하죠. 뱅크 오브 재팬. 얘네는요, 마이너스 금리를 넘어서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가지고 이미 주식과 회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국채까지만 가면 될 텐데 민영에 있는 민영기업의 주식, 채권까지 매입을 했다. 엔화가 한 장이었다가 100장이었다가 1000장이었다가 만장이었다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가치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더불어 일본 국가부채는 어느 수준이죠?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부채 수준입니다. 그쵸? 하나 더 이해하고 갈게요. Y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회 영어야. 이것도 일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과 유럽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거죠. 한국이 지배했다면 한글만을 썼겠죠. 대한민국 언어. 그러나 우리는 아쉽게도 거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쉽게 언급을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막 튀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국채를 팔고 튀거든요. 일본도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본이 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일본 국채를 90%, 95% 이상을 일본 국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도가 났어도 예전에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예요. 그런데 국채가 만약에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본 국채를 막 팔면서 외국인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팔면은 금리가 뜨죠.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국채 금리는 뜁니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어쨌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 국채를 막 던질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한국도 97년도 외환위기 때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쵸? 이때 채권 가격도 폭락을 하죠. 그러면 채권 금리는 뛰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막 미친 듯이 뛰어요. 막 가게가 막 연쇄적으로 막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한다? 돈을 찍어서 일본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 YC라고 하면 뚜껑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한다는 건데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발행을 해서 엔화를 찍어가지고 이 일본 국채를 계속 어느 일정 수준까지 내가 금리 1%로 맞출 거야. 2%까지 올라가 있으면 1%까지 맞출 테니까 니네 다 그만 팔아라. 계속 돈 찍어서 일본 국채를 매입합니다. 채권을 매입해요.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딱 멈춰요. 채권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미 일본은 이거를 시행한 지 오래되었다. 마이너스 금리,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회사채와 주식에 대한 매입. 다 뭐죠?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돈 찍어서 그냥 채권도 매입했고 주식도 매입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도 하고 있고 이미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얘네는 오래전부터 CBDC를 준비해 왔다. SBI와 누구죠? 알고 계시죠? 이제 미쯔비시, 미주호, SMBC. 전국에 다 일본 금권들과 그리고 기업들과 송금기업들과 함께 이들은 인프라를 깔아왔다. SBI 기타오 요시다카가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하게 만들 것.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늘어나는 B2. 40대, 50대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절대 B2는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선 안에서. 절대로 B2는 하지 마세요. 여유자금 또는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선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쌓이면 한번 기회가 올 겁니다. 불어나고 그 다음에 불어난 속도에서 기회가 올 거예요. 절대로 빚을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음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해결책과 기회가 옵니다. 파도, 상장시 창업자 인증업들 수백억 잭팟.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이게 보니까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도 창업자와 인증업들이 다음 달 코스닥 시장의 상장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계속 고생만 하다가 손가락만 빨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회사가 커서 증시에 상장을 한답니다. 코스닥에. 그러면 기관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 초기 주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잭팟이 터질 수가 있겠죠. 이거 비단 얘뿐만 아니라 상장회사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덜어 있죠.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을 보면서도 아, 얘네가 그래서 통화 수명이 다한 거를 교체를 하려 그러는 거구나. CBDC 세상은 100% 올 수밖에 없구나. 미국 중앙은행도 통화 시스템이 끝났구나. 유럽도 끝났구나. 이미 오래된 시스템이구나. 이걸 통째로 갈아엎으려고 하는구나.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는구나. 아, 그러면 CBDC 세상에 오면 뭐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요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IMF에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공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로보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귀인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